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회차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게임 산업 진행하는 법률에서 정한 환전에는 게임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수령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틀렸죠? 자, 환전에는 돈을 교부하는 행위하고 돈을 받는 행위, 그걸 다 합쳐서 환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해석입니다. 네, 틀렸고요. 자, 2번. 자, 군현법상의 상관모욕죄가 있어요. 자, 상관모욕죄인데 이제 군바리가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을 쥐새끼다 이렇게 욕을 한 적이 있어요. 트위터에다가. 이제 이 군인에게도 대통령은 상관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자, 또 하나 이제 이 군현법에는 상관 면전 모욕죄라는 제도 있습니다. 얼굴을 앞에 두고 모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에게 전화로 모욕한 거하고 면전 모욕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것이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행위 후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 기간, 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고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전자장치에 관한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간 연장 사건은 과거로 소급을 해도 좋다 이렇게 봤죠. 자, 그런데 전자장치 하한가중에 관한 판례가 있어요. 하한가중에 관한 판례는 과거로 소급을 하지 마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소급을 금지하는 경우를 뽑아보면 형법이 있고 또 뭐였습니까?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있죠. 그래서 소급이 금지되는 것들을 우리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형법, 전, 하, 사, 수죠. 형법, 전하, 사수. 자, 이렇게 정법, 형법, 전하, 사수, 총 3가지 부류가 소급이 금지되는 경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소급이 다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성매매랄선 처벌하는 법률에서 성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하는 행위와 건물 임대 후에 성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네,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성매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성매매인 걸 처음부터 알고 건물을 제공해도 죄가 되지만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후에도 계속해서 제공했다면 이것도 알고 제공했죠, 이것도 알고 제공했죠. 처음부터 알았건 나중에 알았건 전부 다 알고 제공한 건 똑같죠. 둘 다 처벌되어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5번. 한의사가 피해자 문진을 내서 과거 봉침받고 이상 없었다 이런 말을 듣고 봉침 시술을 했습니다. 자, 쇼크발 나타냈는데 옛날에도 이상이 없으면 이번에도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게? 그 쇼크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위반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긴 하지만 이 상해 결과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봤죠. 맞습니다. 자, 6번.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과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해 생성한 도청 자료인 자료 입수한 다음에 그것을 자사 방송 프로그램에 다 공개해버렸죠. 자, 이렇게 불법 녹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맞습니다. 자, 된다고 봤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가안기부에서 그 사적인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 입수해서 이것도 다 보도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럴 때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자, 그래서 우리 6번하고 7번을 보시면, 자, 좀 최근 사실이 출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6번하고 7번. 자, 불법 녹음한 자료를 갖다가 보도로서 다 퍼뜨려 버렸어요. 자, 이럴 때 판례는 정확히 이제 뭐로 봤냐면요. 자, 이런 행위들이 원칙적으로는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죠? 이제 예외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어떤 때? 정, 상, 균, 긴, 보 요건을 모두 잘 갖춘 경우라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예컨대 자, 일반적으로 불법 녹음 자료를 보도하는 것은 원래는 정당하지 못한데 우리나라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현재 10명이 지금 감염이 된 상태고 그게 한 일주일만 지나면 급속도로 확산될 여지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굉장히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보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법 녹음 자료를 할지라도 그런 경우라면 정당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따라서 자, 이런 보도 자료에 대해서 자,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 행위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바로 그냥 정당 행위이다 이런 단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틀린 지문이 돼요. 근데 정당 행위가 될 수 있다.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표현을 좀 조심하셔서 해결하겠습니다. 7번은 틀렸습니다. 자, 8번입니다. 금품 등 공여자를 따로 처벌할 규정이 없을 때 교사 방조한 자에 대해서 총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 맞죠? 자, 공여자, 받은 자, 주고받는 대항범 간에는 총칙을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9번은 우리 판례가 그 포괄일제랑 흡수관계를 구별했던 특이한 판례입니다. 자, 세 번째 줄. 선거운동 관련해서 금품 제공 약속하고 제공한 경우 약속은 제공이 흡수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약속하고 실제로 그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포괄일제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자, 어떤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 실제로 돈을 줬어요. 자, 100만원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10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액수를 줬으면 주면서 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약속한 것은 별도로 제가 될 필요가 없고 여기다 흡수를 시키면 되겠죠. 흡수관계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약속한 돈은 100만원인데 상대방한테 준 돈은 그 중에 일부 30만원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면서 제가 되긴 했지만 요 약속이 불가불력 사전행위로서 흡수가 될 것이냐 요게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흡수가 안 되니까 이걸 별도의 죄로 딱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되고 이것도 제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약속하고 이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두 개의 죄로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그냥 하나의 포괄 일제로 처리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흡수관계와 일제를 포괄 일제를 구별했던 특이한 판례입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자, 10번.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해서 그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 엄성배임죄 동시에 성립했죠. 자, 행위가 몇 개인 걸 보세요. 대출, 하나 행위죠. 대출, 하나 행위로서 제가 두 개 나왔으니까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11번. 회사 대표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배임 증제 제공했다면 횡령죄, 배임 증제죄, 실적 경합법에 해당한다. 맞죠? 자, 이건 맞습니다. 자, 흡수관계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A 회사의 돈을 보관하다가 횡령을 했고 그 돈을 배임에 쓰라고 증제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 회사의 을이 그 돈을 배임과 관련돼서 돈을 받으면서 배임 수재가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B 회사에 대해서 배임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은 배신죄죠. 그래서 같은 배신죄니까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냐 흡수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보죠. 판례는. 왜냐하면 배임 증제죄는 배임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증제의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배신행위, 이건 증제 다른 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흡수가 되지 않고 별도의 죄가 되고
실체적 경합범 처리가 된다. 자, 이것들로 흡수시키면 안 됩니다. 배임수재는 수재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죄는 별도 행위가 되고 죄도 두 개니까 흡수시키지 말고 경합범 처리해라. 요런 판례도 기존에 있었고 요런 판례도 요번에 나왔고. 그죠? 그래서 횡령죄와 배임증죄는 실령이고요. 배임죄와 배임수재도 실령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죄가 되는 겁니다. 자, 12번. 자, 12번은 이제 한 차례 다툼이 벌어지고 나서 자동차를 뒷차에게 후진을 확 해버렸죠. 자, 자동차를 갑자기 후진해버리면 뒷차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죠.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번입니다. 자, 13번은 골프 카트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서 승객들이 쏟아져 내렸죠. 이럴 때 상해를 입히게 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맞습니다. 자, 14번. 의사들 주의의무 위반으로 약자가 잘못 처방됐죠. 물론 의사들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종합병원 간호사들로서 과실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냥 주의태만으로 주사해버렸죠. 이럴 때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해야겠죠. 틀렸습니다. 자, 15번은 경찰관부 이번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지하철 공사하고 현장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인접한 기존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천빌림 주위에 라바콘 3개 설치하고 신호등 배치했죠. 근데 피해자 중학생이 만화책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눈이 찔렀어요. 이럴 때 이 시설에 관한 안전 담당자는 주의사항 주의무를 위반하였다 보기 어렵다. 맞습니다. 자, 이게 강철빔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라바콘을 이렇게 3개를 딱 설치했고 신호수도 이렇게 한 번 배치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요 정도 조치를 취했으면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임무를 다 했다.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다가 눈이 찔렸으면 피해자, 자기 잘못으로 찔린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담당자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16번.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갑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고 현장이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갑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학계론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목격자 행세 판례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는 도망갔다 이렇게 보는 판례가 또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선생님, 그 목격자 행세를 했을 때 도주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경찰학계론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건 읽어보고 답을 하셔야 돼요. 이 경찰학계론에서 나오는 판례로서 목격자 행세 사건은 자기가 목격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병원에다 데려다주고 그냥 도망간 사건이에요. 그건 도주가 됩니다. 근데 여기 형법에 나오는 요 판례는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사고 현장이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 다 응한 겁니다. 경찰 조사에 다 응하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도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맞습니다. 자, 17번. 제3자에 대한 법의 침해를 내용으로 해약을 고지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과 제3자 밀접한 관계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이 클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고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법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18번.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예정화했을 뿐이기 때문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것도 맞죠. 자, 제3자에 대한 협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제3자를 침해하겠다고 객체 A 객체한테 고지했어요. 자, 제3자에 관한 해약을 고지하더라도 협박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제3자가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 자, 침해 대상인 제3자에는 법인이 포함될 수 있고 협박의 대상인 객체, 협박의 객체에는 법인이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본 강의 때 다 배운 판례들이에요.
자, 19번입니다. 자, 따라서 채권 추심회사 지사장이 자신 횡령 행위에 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 세무죠. 자, 내부비리 고발하겠다 서면 보내고요. 위 회사 임원에게, 임원은 동그라미죠. 전화를 걸어서 발언했을 때 임원에 대한 협박죄 성립한다. 맞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회사 본사에다가 편지도 보냈고 회사 임원에게 전화도 걸었어요. 근데 회사 본사인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협박죄가 아니고요. 요 사람한테 전화를 건 부분이 협박죄가 된다. 이렇게 어떤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20번. 자, 피건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여자와 단둘이 탄 다음에 성기를 꺼내어 막 휘둘렀죠. 이럴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성기를 꺼내서 휘두르는 것 자체는 음란이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내였기 때문에 성적 결정권 침해까지 있었다. 강제로 보겠다는 점 때문에 음란을 넘어서 추행까지 된다고 봤단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이 성기를 꺼내 자꾸 휘둘렀는데 여기가 엘리베이터 내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 다니는 길이었다면, 그냥 골목길이었다면 추행 정도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음란의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겠죠. 틀렸습니다. 21번.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자 명예훼손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도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판례가 뭐냐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하 발언을 했어요. 경찰 쪽에서.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방위에서 뛰어내려 이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자금이 들통날까봐 뛰어내린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전 대통령이 그 비자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애매하고 큰 확신이 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어떤 의심을 가지고 말을 했다면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봤죠. 죄명이 모욕죄가 아니고 사자 명예훼손죄. 그렇죠? 그래서 허위 사실 역시가 있어야 되는데 허위일지 진실일지 애매하게 의심이 들더라도 허위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래서 죄가 된다고 봤던 판례입니다. 자, 21번은 맞습니다. 22번.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해야겠죠. 주관적 목적이 있어야만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주관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추행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 판례는 음란이건 추행이건 뭐 적법성이건 모든 걸 판단할 때 전부 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의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많은 지문 처리하시고 자, 다 객관적 판단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그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증죄에서 허위 사실이죠. 이것만 딱 주관설이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객관설입니다. 자, 위증죄는 뭐라고 봐요?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생각을 하고 의도했다면 설령 그 사실이 진실로 판명되었더라도 너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서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자, 그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객관설입니다. 판례는. 20번 맞습니다. 자, 23번. 자, 따라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 피해자 갑이 자신의 머리채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입술, 귀, 요도, 가슴을 입으로 깨물었어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갑의 주관적인 의도는 보복을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추행을 판단할 때는 이런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객관적인 그 시각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여성의 신체 등을 입으로 깨무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추잡한 행동에 해당한다. 주행이 된다. 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주행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24번입니다.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 앞에다 병풍을 쳤습니다. 자, 성매매 업소 운영은 보호가치가 없죠. 그래서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가 아니니까 업무방해 성립하지 않겠죠. 틀렸습니다. 자, 보호가치 없는 업무들 배웠죠? 의사, 임원, 중개, 성매매, 그리고 정지, 채측정, 보호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틀렸고요. 25번. 피고인이 갑의 재물을 상습 편취했더라도 직결적 배우자라면 친족 성들의 규정이 적용되어 형벌이 면제되고 봐준다. 맞습니다. 자, 이건 우리 형법 조문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 형법 328조 1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 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재산죄는 형벌이 면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배우자는 이 동거 친족 가족도 이렇게 수식을 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직계혈족도 이 배우자를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형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야유절의 경우에는 주거 침입도 야간, 절도도 야간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주간에 침입하고 야간에 절취하면 야유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27번. 부동산을 매매에 있어서 매매료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상대방 권리 실현에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는다면 알릴 필요가 없죠. 예, 틀렸습니다. 28번.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그 입주권을 2억 5천만원 확보하여 2억 9,500만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틀렸죠. 자기가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팔고 얼마를 남겨먹는지 장사를 한 이윤이 얼마인지는 상대방한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틀렸죠. 그 다음에 29번.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갑과 명, 신탁 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을 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 신탁하고 을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면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은행을 기모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자, 명의 신탁에 관한 약정이나 또는 신탁 금지 약정 이런 것들은 내부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아도 상대방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경우. 그렇죠. 두 문자가 있습니다. 맨 뒤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뒤에 가시면 46번에 있거든요. 46번에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할, 명, 채, 이입. 자, 두 문자 따서 정리해놨으니까 꼭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할부금 미납, 명의신탁 또는 신탁금지, 채권양도, 이중매매, 입주권 전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기죄가 안 되는 판례들이죠. 사기죄 안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근데 이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처분하는 것이 횡령죄는 된다고 봅니다. 이거 채권양도 돈 받아갖고 소비하면 횡령죄는 된다고 봐요. 이중매매하면 배임죄는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횡령이나 배임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두 문자들입니다. 자, 됐고요.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30번입니다. 30번.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자는 등기명의자죠. 그런데 등기부상 명의자의 배우자도 어차피 남편과 가족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실질적 처분권이 있다면 부동산의 보관자로서 처분권자에 해당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31번. 동업자 사이 손익 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된다. 맞죠? 자, 금전이 공동소유인데 이 동업자 간의 수익 분배율이 몇 대 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갖다 써버리면 분배 비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비한 금액 전부에 관하여 죄가 된다고 봅니다. 전부 동그라미죠. 자, 31번.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의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기 위한 장부상 분식에 불과하다면 불법 영득이사 인정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자, 맞고. 자, 이거는 이제 재산증 안 되는 판례들은 제가 47번에 정리해 놨습니다. 자, 47번 가볼까요? 자, 재산증 안 되는 경우들. 자, 장부상 정리, 서류상 정리, 전산 조약 처리, 부외거래 시스템, 주금 납입 가장, 현실적 수수 없이. 다 뭐냐면, 현실적으로 돈을 준 게 아니고, 장부나 서류나 전산에다가만 그렇게 기재했을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한적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 주금 납입 가장 사건 좀 잘 봐야 되는데, 주금 납입 가장 사건은 상법상 납입 가장죄하고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는 됩니다. 그런데 재산죄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꼭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33번이죠. 33번이 바로 장부 외적인 거래 시스템, 부외거래 시스템 사건이에요.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34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실제 관리해둔 나무들을 피해자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적발되었고 더 이상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끝나버렸다면 횡령죄 기소가 된다. 예, 틀렸죠. 예, 계약에다 세무 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기수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례예요. 틀렸습니다. 35번. 이사가 기존 주주이사에 반하여 주식회사 지배권을 제3자 이전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자, 회사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주면 배임죄가 돼요. 근데 주주에게 손해를 줬다고 해서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사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은 회사란 말이에요. 자, 그런 배임죄 주체에 관한 정리가 뒤에 가면 있어요. 48번에 있습니다. 여기다 정리해놨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 때 배우는 전체 구도를 다시 한번 써놨어요. 자, 1번 대행사무. 회사가 고용한 대표, 조합이 고용한 조합장, 가맹점 관리를 위임한 자, 전부 다 위임받은 자, 다 이 대행자로서 주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회사나 조합에 손해를 주면 배임죄가 돼요. 그런데 회사나 조합 말고 주주, 예금주, 근로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배임죄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협력사무가 인정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등기담보, 계주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약속을 위반한 경우들은 다 무죄로 처리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본 강의 때 배웠던 이론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36번. 자, 36번. 갑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직물 발명을 특허로 출연하면서 임의로 자기 이름을 추가 기재했을 때 배임죄가 인정된다. 틀렸죠? 예, 발명 세무하시고요. 자, 직원이 자기가 발명해서 자기가 특허를 받더라도 일단 무죄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 무죄가 되죠? 뭐 이름을 공동 등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이 발명 특허권을 회사에 이렇게 승계한다. 이런 약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받으면 이때는 죄가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발명 판례들은 다 배임죄가 안 된다 보시고요. 승계 약정이 있다. 이 승계란 말이 나올 때에만 배임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틀렸습니다. 자, 37번. 부동산 매매에서 미래 소유권 인정받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매매자금 마련하여 제공 약정했을 때 타인 사무 처리에 해당한다. 틀렸죠? 자, 보겠습니다. 갑이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매도하는 사람은 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어요. 그다음 이 사람은 매수인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등기 받아서 이것을 은행에다가 다른 B에게 이렇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아서 이 대출금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이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협력 의무로서 배임자가 되는 것은 등기담보개주밖에 없어요. 등기담보개주. 만약에 갑이 A한테 등기 협력을 해주지 않았다면 배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A가 B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전 받아 담보 제공하겠다. 이 약속을 어겼다면 배임자가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에 있는 약속의 내용은 요거 담보로 대출받아서 요 대금을 주겠다 약속에 있는데 이 약속을 어긴 거죠. 이 약속을. 그래서 등기담보 개주가 아닌 다른 약속을 위반한 경우는 배임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틀렸습니다. 38번. 피해권이 인쇄기를 이중매매했죠. 자, 부동산 이중매매, 등기담보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되는데 동산 이중매매는 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39번. 갑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소유자인 처와 함께 용전문 해지하고 들어갔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것은 갑이 자기 소유 물건을 이렇게 훔쳐오는 거죠. 취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걸 훔쳐와서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보호 대상이 되는 권리는 굉장히 많이 포함되죠. 뭐 물권, 채권, 유치권, 인도청구권, 조건부 권리, 무효인 경매권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로서는 우리 절도범의 점유 하나만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절도범을 제외한 모든 권리들은 다 보호 대상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유치권도 보호를 받아야겠죠. 39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0번입니다. 피고인이 유리꽃병 내부에 부신형 부탄가스 통을 넣고 화약을 채운 물건을 터뜨렸는데 그 파괴력과 상관없이 언제나 폭발물 사용죄가 된다. 틀렸죠. 상관없이가 틀렸어요. 자, 이 사건에서의 부탄가스통 정도로는 그 폭발력이 약했기 때문에 폭발물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봤죠. 예, 틀렸습니다. 폭발물이 되려면 다이너마이트급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예, 틀렸고요. 자, 41번. 주식회사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로 표시하여 연대부등 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맨 뒤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맞죠? 자, 이거 맞습니다. 자, 몇 개만 정리해 볼게요. 자, 회사의 지배인, 대표이사, 지배인이나 대표이사는 그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일할 권한이 있죠. 일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위조죄는 권한 없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표에게 이제 어떤 그 권한이 위임받았는데 이 권한이 제한된 권한이었어요. 예,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고 1억 정도, 10억 정도까지만 네가 해라 이렇게 제한이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제한된 권한이었습니다. 자, 10억까지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제한이 걸려있었는데 그걸 초과해버렸어요. 100억짜리 계약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권한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위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배인이나 대표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있죠? 예, 그런데 대표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조죄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포괄적 권한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전부 다 권한이 있는 건데 이것도 포괄적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왜 얘는 권한이 없다고 보는 거냐? 자, 회사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고 회사의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건 이제 경찰학교할 때 배우는데요.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임의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인데 임의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죠. 이걸 복대리라고 합니다. 예, 중복되는 대리인이라고 해요.
자,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 권한 위임은 무효예요. 무효로서 이 사람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표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사람은 복대리로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대표나 지배인은 권한이 있다. 제한된 권한 초과하면 위조가 된다. 근데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중복되는 대리라서 이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위조죄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2번입니다. 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허위 현행범 체포 확인서를 써줬다. 거짓말을 썼으니까 허위 작성죄가 성립해야겠죠. 틀렸습니다. 43번. 공무원이 수수료 약속한 금품의 대가 성질과 사례 성질이 불가분적 결함되어 있다면 전부 다 직무집행 대가성 인정된다. 맞습니다. 44번. 자, 범인 도피죄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도피시키는 것을 말하고 간접적으로 안심을 시키는 것은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45번. 이미 자신에 관한 유죄 판결 확정된 증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증언 거부권이 없어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다른 공범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유증죄가 성립한다라고 봅니다. 틀렸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